피해자 서울에 입성하다 2011년 5월 4일 유지혜는 부산역을 출발하는 KTX에 몸을 실었다. 어릴 적부터 부산의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해온 그녀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이굿번 고등학교에 국어교사로 발령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홀로 타지 생활에 도전하게 된다. 가족들은 걱정도 많았지만 지혜는 더 넓은 세상,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독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샘에 가까운 KTX 이동 이후 지혜는 서울역에 내렸다. 서울의 이른 아침 공기는 아직도 차가웠고 인파와 빌딩 숲이 부산과는 또 다른 도시의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여행 가방, 한 손에는 노트북이 담긴 백팩, 그리고 어머니가 싸준 김밥 도시락이었다. 지혜는 직장 근처에서 자취할 집을 구하기 위해 그동안 인터넷을 수없이 뒤졌다. 자금은 넉넉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지원 대신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의지로 나선 첫 독립이었다. 강북의 한 낡은 아파트, 마포구에 있는 20년 넘은 6층짜리 건물의 5번 2호가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계단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남아있었고 복도에선 어딘가 쿰쿰한 냄새가 났다. 보일러는 끈적한 겨울의 흔적처럼 덜그럭거렸지만 집세가 비교적 저렴했고 학교까지는 버스로 15분 거리였다. 첫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받아든 순간 기분은 벅찼다. 45평방미터짜리 원룸, 작은 주방, 베란다, 그리고 혼자 살기에는 부족함 없는 공간이었다. 북한산이 멀리 보였고 저녁 무렵에는 옥상에서 서울의 불빛들이 흐트러져 보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여전히 부산의 해풍과 달랐지만 이곳이 앞으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갈 곳이라는 벅찬 감정이 들었다. 가구도 가전도 거의 없었다. 침대 하나와 중고 책상, 냉장고가 전부였다. 지혜는 즉시 이케아와 중고나라 어플을 켜서 추가로 마련할 물건, 요리도구, 커튼, 작은 전기포트 등을 체크했다. 하나하나 채우면 이 집도 곧 따뜻해지겠지.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이며 청소부터 종일 했다. 어머니는 지혜에게 매일 연락하겠다며 서울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 출입문을 꼭 잠그라. 방범창 잘 해놨는지 확인해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CCTV는 있으나 지나치게 낡아 녹화만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혜는 부산에서 배운 건강한 경계심이면 충분할 거다 하고 마음먹었다. 학교에도 첫 출근을 했다. 7번 고등학교는 강북 일대에선 나름 명문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새내기 교사에게는 고3, 고2 수업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1학년 고1 국어를 맡겼다. 선생님들과 인사 나눌 땐 학교장의 격려와 국어 교과부장님의 따스한 조언도 받았다. 처음이 어렵지 곧 적응할 겁니다. 모두가 활기차고 존중어를 쓰던 분위기라 위로가 되었다. 수업 준비는 어릴 때부터 꿈꿔온 일이지만 실제 교단의 설연이 긴장이 컸다. 밤새 교환 자료를 만들고 PPT를 다시 고치다 몇 차례 울컥하기도 했다. 수업 첫날 서랍 속 손편지에서 어머니의 글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지혜야, 어디서나 네 방식대로 잘 살아가렴.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아. 이 글귀가 서울에서의 외로움을 덜어주었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직 도시에 익숙치 않은 그녀에게 마포구는 낯설기도 했다. 집 앞 편의점, 단골될 만한 식당, 동네 세탁소, 버스 정류장 노선 체크 등 동네 주민들의 아줌마 모임, 하루 몇 번씩 복도를 쓸고 다니는 할머니, 6층에서 오가는 빛바랜 이름표들, 공간과 시간을 천천히 배우는 일이 곧 서울에서의 적응이었다. 저녁 무렵 지혜는 작은 방에서 부산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다. 전파가 불안해 화면이 끊기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어디야? 잘 먹었냐?
오늘도 가스레인지 껐는지 꼭 보라. 지혜는 카메라를 돌려 방 안과 창밖을 보여주며 엄마를 안심시켰다. 짧은 영상 통화 뒤 지혜는 홀로 된 침대에 앉았다. 친정이 그립기도 했지만 여기서 나만의 이야기를 살아보자는 다짐이 더 크게 가슴에 울렸다. 두 번째 밤, 지혜는 지도를 펴놓았다. 한강이 지나는 곳, 친구와 한 번쯤 가보고 싶던 북촌길, 서울숲,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독립서점, 예쁜 찻집, 엄마가 젊은 시절에 자주 연락을 주던 이의도, 서울살이 첫 해, 이런 곳이 궁금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혜에게 서울은 기회이면서 시험이기도 했다. 혼자 사는 일상엔 구체적인 두려움도 있었다. 늦밤 귀가, 빈집 엘리베이터의 메아리, 가끔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은 낡은 복도의 고요함. 그런데도 긴 하루 학교 생활 끝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가득 남은 햇빛, 다그락거리는 냄비 소리, 교단에 서서 이름 불러줄 40명의 아이들 생각,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성장시키고 있었다. 지혜는 기록하기를 좋아했다. 새 교사 수첩 한 구석에 적었다. 2011년 5월 4일, 서울에서 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힘들어도 외롭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혼자서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깬 지혜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서울의 봄빛을 맞으며 다시 한번 내일은 꼭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응원했다. 수상한 이웃과의 첫 만남, 서울 생활도 며칠이 지나고 유지혜는 점차 5금2호의 일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퇴근 후 장을 보고 집에 들어온 어느 저녁, 그녀는 아직 제대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눌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복도에서 간간히 스치는 중년 아주머니, 아침마다 신문을 가지러 나오는 휠체어 할아버지와는 눈인사만 했을 뿐이었다. 그래도 서울에서는 대체로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이기에 별다른 불편함도 느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7시 반쯤 지혜는 저녁 식사를 하며 학교 수업 준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조용한 복도에 문이 살짝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다. 5층은 유독 낡아서 조금만 문이 세게 닫혀도 전체 층의 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다. 그때 복도 끝쪽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가 내리는 소리가 났다. 지혜는 무심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잠시 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 망설이다 문을 열자 앞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마른 체격에 안경을 쓴 그는 인상은 나쁘지 않았고 어딘가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검은 백팩과 손에는 카메라 가방이 들려 있었고 군더더기 없는 셔츠와 청바지는 나름 단정한 인상을 줬다. 안녕하세요. 혹시 5봄2호 새로 이사 오신 분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공손한 목소리였다. 지혜는 어색함을 숨기며 네, 맞아요. 혹시...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이름은 김민수, 가명이었다. 저는 6곰2호에서 살고 있는 김민수라고 해요. 바로 위층 이웃이에요. 혹시 불편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직업은 프리랜서 사진작가예요. 유난히 카메라 가방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 지혜는 일단 예의 바르게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처음 만난 서울 이웃이니만큼 경계심도 있었지만 김민수는 과하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여기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방음도 많이 안 되고 복도불도 자주 깜빡거리고 처음 이사 오면 좀 불편하시죠? 저도 처음엔 적응하는데 꽤 걸렸어요. 그의 말투는 적응이라는 단어에 한참 집착하는 것 같았다. 뭔가 경계심 없이 솔직해 보이기도 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밤에 소리가 잘 들려서 적응하는 중이에요 라고 답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혹시 밤늦게 셔터 소리가 난다면 그건 아마 저일 거예요.
프리랜서 사진작가라 어떨 땐 밤을 내다 세우기도 하고 스냅 촬영이나 아파트 풍경을 연습할 때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시끄러우면 꼭 말씀해 주세요. 양해도 미리 구하려고요. 지혜는 생각보다 배려심 있어 보이는 그의 태도에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뭔가를 항상 의식하며 말한다는 인상도 받았다. 대화 내내 카메라를 꼭 붙잡고 있는 손, 그리고 두리번거리며 복도의 조도를 확인하는 습관 등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예민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느껴졌다. 김민수는 자신의 소개를 이어갔다. 원래 이 동네에서 3년 가까이 살고 있어요. 요즘은 프리랜서라 집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아요. 이 건물에 예술 쪽 종사자들이 좀 있어요. 4층에는 미술 선생님도 계시고 건너편에는 디자이너 부부가 살고 있고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무거운 짐 옮긴다든가 택배 받기 힘든 날엔 대신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경계선을 그으면서 혹시 집에 문제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아, 근데 한 가지. 우리 집 화장실 배관이 가끔 이상하고 그때마다 5층 아래쪽 집 벽지에도 물이 스며든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화장실 벽에서 습기가 느껴지거나 얼룩이 생기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저도 수리기사 불러보려고 해요. 상하수도관이 같이 연결돼 있어서 곤란할 때가 많거든요. 그는 이 말에서 유난히 강조했다. 지혜는 단호하게 네, 주의할게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답했다. 대화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이웃 소개처럼 흘렀지만 묘하게 긴장감이 맴돌았다. 김민수는 부드럽게 인사를 남기고 자기 집으로 올라갔고 지혜는 문을 닫으면서 왠지 모를 한기와 오싹함을 느꼈다. 처음 겪는 상황이었기에 엄마에게 바로 연락하긴 뭐해서 지혜는 노트에 오늘 만난 사람과의 대화, 행동, 첫인상 등을 간단히 메모해 두었다. 6급 미호 김민수, 사진작가, 배려심 있어 보임. 하지만 관찰력이 예사롭지 않음, 불쾌하거나 무서운 건 아님. 배관 얘기 유난히 강조. 향후 의심 상황 생기면 주의. 이것이 나중에 커다란 사건에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지혜는 복도에서 김민수와 몇 번 더 마주쳤지만 그는 항상 밝은 미소, 예의 바른 인사, 약간의 군더더기 없는 친절을 보여줬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지혜는 어쩐지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유심히 관찰하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녀는 내가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거야 라고 애써 넘겼지만 때때로 문밖 복도에서 아주 작은 기척이나 조용한 셔터 소리가 들려오면 밤마다 불편함과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은 현관 앞에 놓인 자신의 우유 배달 상자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설마 하며 스스로를 타이르지만 복도 창문 너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잠시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인간이란 언제나 익숙함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존재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불안함은 아마도 이 건물의 생활소음이겠지 라고 합리화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직 진짜 공포의 서막에 불과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5급 2호 유지혜와 6급 2호 김민수 둘 사이에 적당한 경계심과 일상적인 인사, 숨겨진 긴장감이 교차하는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둘 다 각자의 삶을 시작했지만 곧 이 낡은 공동주택에서 상상하지 못할 운명의 갈림길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조심스럽게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유지혜의 삶은 예기치 못한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갔다. 아직 입사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5월 6일 금요일 저녁, 지혜는 평소처럼 퇴근 후 마트에 들러 간단한 반찬거리와 우유, 과일을 샀다. 익숙해진 듯 카드를 꺼내며 계산을 마친 뒤 친절한 여점원의 인사에 미소로 답하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내일 수업에 사용할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모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데이터 연결이 불안정해 화면이 여러 번 멈췄지만 그 덕에 오히려 가족들은 서로를 걱정하며 조금 더 오래 통화를 이어 나눴다. 엄마, 내일 주말이니까 늦잠 좀 잘 거야. 걱정 마. 지혜는 익살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습관처럼 문단속 꼭 하고 이상한 사람 있으면 아는 척하지 마라. 알았지? 하면서도 웃음 띤 얼굴이었다. 작별 인사 후 지혜는 부엌에 쌓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다. 그 사이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리는 소리, 옆집 문 닫는 소리 등 일상적인 소음이 집안에 퍼졌다. 그 밤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었다. 오히려 무척 평온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 토요일 아침, 학교 뒷번, 고등학교의 1학년 3반 학생들은 국어 수업 시간이 되어도 신규 교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점점 수군대기 시작했다. 새로운 젊은 여선생님은 원래보다 훨씬 일찍 교무실에 도착하던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10분 15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몇 번이나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할 수 없는 상태라는 안내만 반복되었다. 아직 학생이 아니기에 결석으로 처리할 수도 없었고 교무실에서, 행정실에서 번갈아 전화, 메시지, 메신저, 이메일까지 확인했으나 모두 묵묵부답이었다. 점심 무렵 학교 측은 혹시 사고라도 생긴 것 아니냐며 집주인과 공동현관 경비원에게 문의하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어제 밤까지 아무 문제 없었고 소란이나 신고도 없었다고 했다. 학교에서는 혹시 병원에 실려간 건 아닐까 걱정하며 인근 응급실과 파출소에 문의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동시에 지혜의 부모에게도 학교로서의 기본적인 연락이 이루어졌다. 전화기를 다급하게 받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 우리 딸이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영상통화도 했는데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바로 딸한테 전화해볼게요. 하지만 어머니도 딸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평소 매사에 꼼꼼한 지혜가 이처럼 갑자기 연락 두절될 리가 없다며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산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주변에서는 그 누구도 5월 6일 저녁 이후에 유지혜를 본 사람이 없었다. 관리소장의 말대로 어젯밤 8시 무렵 이후에는 복도에서 누구와 인사하거나 택배를 받거나 놀러 나가는 모습이 CCTV에 남지 않았다. 심지어 CCTV조차 노후화되어 명확한 영상 기록이 없는 상태였다. 경비실 아저씨는 어젯밤에 평소처럼 한번 쓰레기만 버리고 올라오는 걸 봤고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마주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랴부랴 버스표를 끊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역에 도착한 두 부모는 밤새 경찰서와 아파트를 번갈아 오가며 딸의 흔적을 애타게 찾았다. 집 문은 안에서 닫혀 있었고 도어락에도 특별한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 그저 집 안에는 사용하던 컴퓨터, 교환 자료, 일부 가방과 신발만 정돈된 상태로 나뒹굴 뿐이었다. 현관 옆 책상에는 미처 완성하지 못한 수업용 메모와 부모님과 영상통화하던 저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과 우체통에 넣어둔 우편물, 변기에 내리지 않은 휴지까지 마치 주인은 금방이라도 귀가해서 다시 일상을 이어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집 안어딜 살펴봐도 자주 들고 다니던 핸드폰, 지갑, 집 열쇠 뭉치 등은 사라져 있었다. 태블릿, 노트북 등은 책상 위에 켜진 채였다. 현관문에는 반쯤 신던 흰 운동화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있어 오히려 긴장감을 더했다. 주인 없는 방, 문득 낡은 아파트 복도에 불빛이 꺼질 때마다 지혜의 부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찰은 일단 단순 가출인지 범죄의 피해자인지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경찰은 휴대폰 신호 위치 추적과 함께 최근 계좌 사용 내역, 교통카드 이용 기록, 심지어 메신저 접속 상태까지 조회했지만 마지막 흔적은 전날 밤 7시 41분 부모와의 영상통화뿐, 이후 어떤 활동도 없었다. 또한 주변 이웃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실시했으나 대부분 최근에 몇 번 복도에서 스치긴 했지만 말은 건네보지 않았다. 평소 웃는 얼굴로 인사만 하던 조용한 학생이었다는 증언뿐이었다. 바로 위층 6구 2호 젊은 남자 김민수는 이틀 전만 해도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 이후론 못 봤다고 짧게 답했다. 부모와 학교 선생님, 그리고 경찰은 휴대폰의 전원이 꺼질 때까지 조용히 남아있던 아파트의 5봉 2호 작은 방을 바라보며 점점 무거워지는 공포를 느꼈다. 밤이 깊어질수록 혹시 딸이 단순 실수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미약한 희망조차 점점 사라졌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젊은 여성 교사의 흔적이 말 그대로 한밤에 증발해버린 것이다.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곳곳에 실종 전단을 빠르게 올렸다. 오국미 2호 유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모호한 미소와 작은 목소리뿐이었다.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렇게 절망적인 일일 줄 가족도 학교도 본인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날 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사건을 전환하고 강력반 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낡은 복도와 어두운 계단 뒤편엔 오랫동안 맴도는 침묵과 두려움만이 남았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한가운데에서 악몽의 서막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현장 조사, 의문을 남기다 부모님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마포경찰서 강력계 수사팀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대표,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 입회한 가운데 5봉 2호 현관문은 공식적으로 개방됐다. 현장 보존을 위해 경찰은 신발 더신을 신고 장갑을 착용한 채 꼼꼼하게 방안을 살폈다. 문이 열리자마자 비좁은 현관 앞에 쌓인 작은 장바구니, 반쯤 신겨진 흰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다. 신발장 위에는 평소처럼 우유 배달통이 놓여 있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 수령된 흔적이 없었다. 가족들은 평소 딸이 정리정돈에 깔끔한 사람임을 증언했다. 경찰은 가장 먼저 탈의실, 작은 거실, 부엌 등 집안 내부 곳곳을 확인했다. 눈에 띄게 흩어진 흔적은 없었다. 식탁 위엔 반쯤 비운 녹차잔, 노트북과 교환 인쇄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대학교 문학, 교육 관련 서적과 단편 소설집이 정리돼 있었다. 화장대에는 평소 사용하던 파우치와 작은 거울, 마스카라, 립스틱 등 일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주방 싱크대엔 설거지해 말린 그릇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엔 남은 반찬 몇 가지와 유통기한 임박한 시판 도시락, 최근 구매한 우유팩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쪽 구석엔 아직도 개봉하지 않은 이케아 택배 박스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흥미롭게도 분실된 물품들의 목록이 바로 발견되었다. 평소 출퇴근 필수품이던 핸드폰, 지갑, 현관문 키홀더 등만 사라져 있었다. 대신 개인 노트북, 뚜렷한 금품 등 절도 대상이 될 만한 물건은 온전히 자리에 있었다. 딱히 외부 침입 흔적이나 문이 강제로 열렸다는 사인은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썼던 노트와 필기도구도 그대로였다. 복도 CCTV는 고장이거나 저해상도라 확인이 불가능했다. 현관문은 이중 잠금 상태였으며 방문 기록 파악을 위해 디지털 도어록이 확인됐다. 도어록에는 5월 6일 저녁 지혜가 귀가 후 잠깐 외부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기록 이후 외부에 다른 출입 흔적이 없었다. 경찰은 혹시나 모를 혈흔, 외부 침입,
범죄 투입 도구 등 미세한 단서들을 찾기 위해 크리미널 라이트, 형광검출제, 지문 채취 키트 등을 동원했다. 하지만 거실, 방, 화장실, 베란다까지 전 영역을 샅샅이 뒤져봐도 오염, 외상이 풍기는 흔적은 없었다. 화장실 쪽은 특별히 꼼꼼하게 살폈다. 수압, 배수 상태, 벽과 바닥의 물기와 얼룩, 배관 구멍 등까지 일일이 살폈지만 평범한 오래된 임대 아파트의 모습 외엔 뚜렷한 이물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장롱 속 의류들은 곱게 개켜져 있었고 습관처럼 사용한 노트와 다이어리, 메모지, 달력 등에서도 실종날 이후 일정을 암시하는 추가적인 암시는 없었다. 단지 마지막 날 밤 완성하지 못한 교환 자료가 책상 위에 펴져 있었다. 교실에서 사용하려 준비한 필기도구, 줄자, 자잘한 국어 수업 준비물은 학기 초 새내기 교사의 분주했던 흔적을 보여주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어딘지 서늘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약간의 먼지만이 실종자의 부재를 강조했다. 한 번 더 살필수록 여기에서 누군가 폭력적이거나 거친 일을 저지른 흔적은 없다. 는 점이 모순처럼 느껴졌다. 경찰은 그날 오복미호를 나서며 만약 외부인의 침입이 있었다면 그 흔적이 이토록 깔끔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잠시 나눴다. 현장에서 채취 가능한 모든 지문, 머리카락, 미세 조직물 등을 챙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다. 현관문 앞 작은 칠판 메모, 학교에서 늦음, 저녁 식사는 냉장고라 적힌 글씨. 이 모두가 그녀의 일상성을 증명할 뿐 실종과 연관된 긴박감은 읽히지 않았다. 이웃 탐문도 동시 진행됐다. 경찰은 복도, 위층, 아래층 각 세대에 일일이 방문해 실종 전 명확한 목격이 있었는지, 평소와 다른 기척, 소음, 수상한 사람의 출입 여부를 물었다. 5번 미호의 바로 위, 6번 미호. 김민수는 진술서를 작성하며 며칠 전 복도에서만 스쳤다. 어젯밤은 별다른 소리도 없었다. 고 차분하게 답했다. 경찰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범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이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인근 편의점, 슈퍼마켓, 버스 정류장, 건물 후문 주차장까지 탐문 수사를 확장했다. 특히 실종 당일 저녁 마트 계산대, CCTV와 출입 기록,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인근 셔터음, 비상벨, 침입 탐지기 등 다양한 기록을 수집했다. 오보검 2호 내부는 예상외로 깔끔했고 거실 식탁 위에 남겨진 유통기한이 지난 영수증, 접힌 편의점 할인 쿠폰, 반입한 쇼핑백과 밀봉된 치약만이 일상적인 형태로 정돈돼 있었다. 이 방 안에서 온기가 차오르던 일상의 주인은 왜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했을까? 새삼 묵직한 의문이 현장 조사팀을 덮쳤다. 냉장고 좌석에 자리한 부산 가족 사진, 송을시로 쓴 다짐 메모, 소박한 식기와 고즈넉한 방 구조. 하지만 그 누구도 실제로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어디를 향해 움직였는지 단 한 단서도 현장에서 찾아낼 수 없었다. 경찰은 자발적 이탈 가능성과 범죄 피해 가능성을 모두 염두해 향후 실외, CCTV, 금융거래, 통신 내역, 미세 증거 분석 등 다각도의 추적이 필요해 보인다. 며 현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지혜의 집. 이호는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평온했으나 그 정막과 질서 속에 감춰진 미세한 불일치들이 더욱 깊은 수수께끼와 불안을 남겼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딘가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될 결정적 흔적은 보이지 않는 어둠과 침묵 속에 사라져 있었다. 충격적인 돌파구, 끔찍한 소포의 도착 실종 사건이 장기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던 어느 날 유가족과 경찰 모두에게 상상하지 못한 소식이 부산에서 날아들었다. 5월 9일 오전 10시경 아직 서울에 머물던 유지혜의 아버지는 동네 우체국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부산광역시 구로에 배달된 특송 소포가 있습니다. 수령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짧은 전화였다. 수령인을 확인하러 간 아버지는 하얀 아이스박스와 여러 겹의 테이프, 종이 상자를 건네받았다. 묵직한 무게에 약간의 냉기마저 감도는 소포. 발신인 이름이 유지혜로 적혀 있었고 주소는 서울 마포구 502호였다. 분명 실종된 딸의 흔적이지만 보낸 날짜와 시간 모두 불과 이틀 전이었다. 집으로 소포를 들고 들어가는 내내 아버지의 손은 떨렸다. 어머니 역시 옆에서 불안하게 눈을 떼지 못했다. 거실 바닥에 소포를 내려놓고 마치 중대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들처럼 가족들은 조심스레 테이프를 풀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심상찮은 악취와 함께 내부에서 밀려나오는 창이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스박스 안에는 이미 얼음이 절반 이상 녹아 있었고 그 위에 검은 비닐봉지가 둥둥 떠 있었다. 지혜가 보낸 음식인가? 라는 희미한 희망마저 비닐봉지를 들어 올리는 순간 송두리째 부서졌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엔 물에 부른 사람의 손이 들어 있었다. 창백하게 부어오른 손바닥, 굳은 채 구부러진 손가락마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번째 손가락에는 익숙한 은색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 반지는 언젠가 가족 여행을 기념해 어머니가 직접 사다 준 반지였다. 깊은 충격에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울음도 터뜨릴 수 없을 만큼 멍해졌다. 곧바로 부산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현장에는 과학수사팀과 법의관이 출동했다. 소포 내부 검증 결과 봉인 비닐 안에 든 것은 분명 젊은 여성의 오른손이었다. 급속 동결로 인해 조직은 온전히 보존된 상태였으며 손톱 끝과 지문, 손등의 미세한 점들까지 가족과 학교의 증언, 그리고 유지혜의 과거 사진과 완전히 일치했다. 법의관은 간략한 유관검사 후 대략 보내진 지 2-3일 이내 정밀 검안과 DNA 검사 필요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지문 대조, 손톱 아래 조직, 그리고 반지의 흔적까지. 그 손은 곧 유지혜라는 사람이 아직 완전한 실종이 아니라 시신 일부라는 사실을 끔찍하게 확인시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사건은 단순 실종을 넘어 전국적인 대형 미제 사건으로 둔갑했다. 언론은 국어교사 유지혜 실종 뒤 가족에게 신체 부위가 도착, 의문의 소포, 교사 사체 일부 발견 등의 헤드라인 뉴스로 다루기 시작했다.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부산 소포 미스터리, 부산 집으로 온 끔찍한 소포의 정체 등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소문이 번졌다. 서울의 수사팀은 이 사실을 전달받자마자 전원 긴급 소집됐다. 이제 사건은 단순 실종, 가출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는 살인 및 사체 훼손, 연쇄 범죄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망을 촘촘하게 깔기 시작했다. 특히 가족에게 일부 유체를 직접 발송했다는 점, 그 포장과 냉동 상태, 익명성이 강조된 포장지와 글씨체 등은 범인의 성격이 상당히 치밀하며 계획적이라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백방의 과학수사팀이 부산으로부터 유입된 손의 조직과 포장지, 빈결 상태, 내부에 남겨진 얼음, 포장에 남아있던 미세한 머리카락, 테이프 감는 방식 등 모든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포장지 표면의 유성 마커 글씨, 아이스박스의 구입 경로, 배송업체의 발송 내역, 부산 및 서울 지역의 CCTV 동선, 소포가 이동한 화물차의 블랙박스 등 전국 단위 추적이 전개됐다. 서울경찰은 이 냉담하고 섬세한 범행 방식, 그리고 일부만 발송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행동을 근거로 범인이 반드시 가까이에 있다. 피해자의 일상을 세심하게 관찰해온 누군가일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자의식적, 과시형 범죄의 전형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의 아파트 현관에서 울먹이는 어머니는 지혜야, 어디에 있니? 우리 딸 손 맞아요 하며 경찰의 손을 파고들었다. 경찰은 그 손가락 위의 반지, 그리고 손에 새겨진 점과 주름까지 가족과 교사, 친구에게 모두 대조 확인을 거쳤다. 부검실에 들어가던 손,
그리고 가족 품 안에 남겨진 사진 한 장. 온 가족과 대한민국 사회는 그 끔찍한 돌파구 앞에서 충격과 공포,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현장 감식팀은 부산 집뿐 아니라 서울 마포구 오봉 미호, 동일층, 그리고 주변 각지 소포 발송지까지 앞으로의 수사를 확대했다. 이제 한 명의 젊은 교사의 실종 사건은 범인과의 심리전과 공포의 게임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회를 뒤흔든 살인사건 부산으로 배송된 소포 안에서 유지혜의 오른손이 발견된 뒤 사건은 전국적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켰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5월 10일, 방송사들은 실종 여교사, 신체 일부 발견, 속보를 연이어 내보내며 인터넷과 SNS 커뮤니티 곳곳에서 끔찍한 소문과 공포가 번져나갔다. 평범한 젊은 교사의 실종이 이제는 노골적인 살인, 사체유기, 그리고 전대미문의 심리적 테러 사건으로 전환됐음을 모두가 자각하던 시점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긴급 편성했다. 강력계, 과학수사대, 사이버수사과, 프로파일러 등이 대거 투입되었고 본청에서는 유명 미제사건 전문가, 범죄심리 전문가까지 현장 자문 역할로 합류했다. 수사팀은 지혜의 행적 및 주변 인물, 소포의 경로, 아파트 주변의 모든 가능성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시작했다. 마포구 일대 CCTV, 마트와 편의점, 택배기사의 동선, 심지어 초인종 카메라까지 체크리스트가 수십 장에 달했다. 언론은 어린 시절부터 똑똑하고 정직했던 유지혜의 인간적 면모, 7번 고등학교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던 첫 교사 생활, 부모님의 애끓는 호소를 연달아 보도했다.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딸은 혼자 서울에 올라가 열심히 살던 평범한 선생님이었어요. 피해자의 부모, 친구, 동료는 뜻밖의 끔찍한 소식에 눈물로 매달렸다. 방송사들은 지혜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시간 5월 6일 밤 8시경에서 부산으로 소포가 도착하기까지의 공백을 되짚으며 이 사건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실행됐는가를 심도 깊게 분석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우려와 분노가 극에 달했다. 특히 여성들의 불안은 심각했다. 실종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어느 곳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적 공포가 한국 사회를 깊이 뒤흔들고 있었다. 피해자의 동료 교사들은 학교에서 즉시 야간 외출 통제, 비상 연락 체계 강화, 심리상담 교사 배치 등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학교 내외의 교사와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곧장 주요 용의자 대상을 좁혀나갔다. 1차적으론 지혜의 학교 동네 인간관계, 최근 연락처, 잠재적 원한 관계자가 집중조사 대상이었다. 특히 실종 당일 아파트 또는 생활 반경 1km 이내를 오간 모든 인원, 배달기사, 방문자, 주민의 동선이 꼼꼼히 기록됐다. 익명의 신고, 온라인 제보, 그리고 현상금 포스터의 힘을 빌려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체로 확산됐다. 하지만 범인은 한 발 앞서 있었다. 5월 11일 경찰이 아직 소포 발송 경로, 포장 방식 아파트, 입주민 분석 등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이 또다시 끔찍한 소포가 다른 장소에서 가족에게 도착했다. 이번에는 냉동 상태로 정교하게 절단한 2다리였다. 각기 다른 물류업체, 각각 다른 발송 지점을 택해 비슷한 방식으로 포장되었다. 경찰과 가족 양쪽 모두를 향해 본보기와 협박이라는 메시지를 의도하는 듯한 범행이었다. 수사팀은 범인은 분명 심리적 공세와 공포를 주도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의 협조까지 얻어 수백 대의 CCTV, 물류, 포장 도구 판매 경로, 냉동시설 이용 내역 등을 총동원했다. 간헐적으로 신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범인의 행동이 전형적인 쾌락형, 조작형 특성을 보인다. 과거 백색 소포 사건, 미국 연쇄살인범의 수법과 유사하다는
범죄 심리학적 분석까지 나돌았다. 지혜의 가족은 끊임없이 경찰서를 오가며 TV 속 뉴스에 비친 자신의 딸 사진을 허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사회 각지에선 추모와 분노의 메시지가 번졌다. 학교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선생님을 위해 끝까지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고 모금 및 추모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민단체는 비상시국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비정한 살인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외쳤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경찰은 결코 당황하지 않았다. 수사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날카로운 직관과 분석으로 조금씩 진실을 조여 나가기 시작했다. 살인 및 사체 송괴, 협박과 심리적 테러가 한국 사회의 심장부를 강타한 날들, 바로 그 한복판에 유지혜 사건이 있었다. 고양이와 쥐의 게임. 남겨진 단서들 두 번째 소포가 도착하면서 가족과 사회 전체는 더욱 깊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러나 범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리를 절단한 잔혹함, 그리고 다른 물류업체와 발송 지점을 통해 경찰의 움직임을 조롱하듯 계획적으로 행동했다. 대한민국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히 누군가의 분노나 원한이 아닌 그 이상으로 고도의 심리전, 즉 범죄자가 의도적으로 경찰과 유가족을 고양이와 쥐의 게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인식했다. 이런 배경 아래 경찰은 냉정하게 각종 물적 증거를 추적하고 포렌식 분석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소포의 포장 방식, 포장지의 재질, 아이스박스의 유통 경로였다. 첫 번째 소포에 사용된 아이스박스와 비닐 포장지는 서울 서북부의 한 대형 문구점에서 구입된 것으로 추적됐다. 그러나 방범 카메라 영상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큰 남성의 모습이 잡혔을 뿐 명확한 인상착이나 구체적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상자와 포장에 사용된 검정 테이프는 희귀한 종류로 최근 예술가나 공예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맞춤형 상품임이 밝혀졌다. 각종 포장지와 테이프, 라벨 인쇄지에는 미세한 섬유질, 털, 그리고 인쇄 토너 찌꺼기와 같은 흔적들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비닐 외피와 테이프 표면에서 발견된 극소량의 동물성 실, 에미과 가는 머리카락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두 번째, 소포 봉투 봉합부에서 검출된 짧은 갈색 머리카락 몇 가닥은 피해자와 가족 모두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 아울러 박스 내부에 남겨졌던 미세한 톱밥, 화학 냉매, 그리고 드물게 쓰이는 조각칼 자국 등에서 범행 도구가 단순 가정용이 아니며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한 공예용 혹은 조각용 장비임이 드러났다. 그때 경찰의 관심을 끈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다. 5월 13일, 부산에 도착한 마지막 소포가 조용히 유가족 앞으로 배달됐다. 이번엔 심지어 소포 속 내부 포장지 안에 짧은 메모 한 장이 끼워 있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넌 아직 내 작품 속에 있어. 조연적이면서도 과시적인 어투, 그리고 깔끔한 인쇄체에 교묘히 숨긴 붉은색 잉크의 교정 흔적. 경찰은 즉시 인근 문구점, 인쇄소, 온라인 프린트 주문 내역까지 일제히 검색했다. 동시에 마지막 소포의 외부 포장지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연한 로션의 향과 희미한 초록색 페인트 가루도 검출됐다. 이 페인트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예술용 조색제인데 인근 미술관 주변과 서울 홍대 앞 일부 전문 화방에서 최근 판매 내역이 확인됐다.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소포 겉봉에 미세하게 붙어있던 머리카락이었다. 국과수 DNA 분석 결과 이 머리카락의 유전 정보는 오래전 피해자와 교제했던 부산 소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한준호 씨와 확인 일치했다. 잠정적 용의자로 지목된 한 씨는 과거 집착 섞인 메시지와 이별 협박 등으로 피해자 가족에게도 깊은 우려를 남겼던 인물이었다. 더불어 그의 위치, 추적 결과 사건 당시 여러 차례 서울에 머문 흔적까지 밝혀졌다. 이 시점에서 경찰과 언론은 준호 씨를 사실상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취급했다.
경찰은 준호 씨를 긴급 체포하여 신문했다. 소포, 네가 보냈지? 나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하지 않았다. 서울엔 잠깐 볼 일이 있어 올라간 것뿐이다.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와 현장 CCTV는 일부 일치하지만 완전히 탄탄하지는 않았다. 수사팀의 혼란 와중에 위층 유권 미호 김민수가 새롭게 등장했다. 김민수는 경찰에게 며칠 전 밤 아파트 입구에서 준호 씨가 망설이며 주변을 배회하던 장면을 우연히 사진으로 찍었다며 사진 한 장을 제공했다. 사진 속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를 썼지만 옷차림과 체격, 가방이 준호와 매우 유사했다. 사진의 촬영 시각, 위치, 날씨, 그림자, 복도 구조 등 디테일이 사실적으로 맞아떨어졌다. 이로써 경찰은 범인의 정체가 곧 드러난다는 확신 속에 분위기가 고조됐다. 그러나 한 명의 프로파일러가 너무 일찍 맞춰 떨어지는 단서들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완벽하게 용의자를 향해 몰아가는 증거들은 오히려 인위적 느낌이 난다. 그는 소포에 남겨진 메모의 인쇄 방식, 사진 촬영 각도, 증거품의 흐름을 다시 분석하며 새로운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범인은 계속해서 경찰과 유가족의 심리를 조종하며 자신만의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사냥감을 향한 집착, 그리고 모든 증거마저 자신의 연극적 무대로 이용하는 이 범행에는 흔히 보기 드문 광기와 예술적 오만함이 어렴풋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양한 수사 방향과 주요 용의자, 진실에 접근하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소포가 도착한 이후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다. 사체의 일부를 여러 회차에 걸쳐서 그리고 각각 다른 방식과 지점에서 가족에게 보낸 범인의 치밀함은 경찰의 모든 경험과 직관을 시험하는 지점이었다. 범인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유가족과 수사팀 전체에게 극한의 심리전과 교란전을 펼치고 있었다. 사건 전담팀은 본격적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다. 우선 경찰은 피해자 유지혜의 일상적 인간관계에서부터 불특정의 범죄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유지혜의 전 연인이었던 한준호였다. 한준호는 부산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과거 집착과 통제욕, 연애 종료 후 수차례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로 지혜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존재였다. 실제로 이별 직후 지혜가 한동안 번호를 바꾸고 SNS를 잠정 폐쇄했던 일도 있었다. 경찰은 준호가 사건 일주일 전부터 서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여러 교통 내역과 카드 사용, CCTV 기록을 확인했다. 심지어 소포 겉봉이나 내부 봉투 등지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준호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단 결과도 있었다. 여기에 범행 당일 위층 거주자인 김민수 사진가가 제출한 사진, 즉 준호가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까지 더해지며 준호는 최유력 용의자로 압축되었다. 수사팀은 준호를 즉각 소환 조사했다. 서울에 있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일 때문에 올라갔지만 그런 일과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지혜와는 더 이상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준호는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애매한 알리바이, 불확실한 동선, 그리고 유전자 증거까지 더해지며 경찰 내부에서는 준호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프로파일러와 강력반 일부는 이번 사건에 더 미묘한 배경이 있음을 감지했다. 시신의 훼손 방식, 냉동과 절단의 정교함, 가족 및 유관기관에 체계적으로 소포를 보낸 대담성 등은 단순한 분노 범죄의 패턴과는 현저히 달랐다. 실제로 소포의 포장에 사용된 테이프, 아이스박스, 특수 조색제 등은 범죄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미술 공예 전문 용품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티스트 혹은 예술계 종사자라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주변 입주민들 가운데 관련 전력을 지닌 인물을 재차 검토했다. 여기서 새롭게 주목된 인물이 바로 위층 6고 미호에 거주하는 김민수였다. 평소 자유로운 사진가라고 스스로 밝혔던 민수는
혼자 살며 자주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보였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 홍대 인근의 미술 재료상, 대형 목공예 카페 등에 자주 드나든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민수의 진술에 약간의 모순점을 찾아냈다. 그가 제출한 준호 목격 사진의 촬영 위치와 아파트 구조, 사건 당일 시간대가 완벽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민수가 수사 초기부터 위험한 스토커 남자친구 프레임을 반복해서 강조한 점 역시 심리분석 요원들에게 수상하게 다가왔다. 여기에 더해 김민수의 과거 이력, 즉 미대 조소과 중퇴, 국내외 미술 공모전 전력, 일부 해부 예술 관련 세미나 참석 등도 추가로 밝혀졌다. 수사팀은 소포에 사용된 포장재료의 정체 및 예술적 절단 방식, 그리고 냉동장치 사용 주기 등을 모두 살펴볼 때 단서가 민수의 생활 방향과 공교롭게도 겹친다고 판단했다. 각 단계별로 경찰은 한준호, 이전 범행 전력 없음, 분명 집착 성향과 위협적 문자 존재, 사건 당일 지역 일치하지만 모든 동선을 밝히진 못함. 김민수, 이웃, 미술 공예계 특화, 현장 감식 결과 용의 선상 부합, 사진 증거 제출 및 최초 목격자임에도 수사상 과도한 협조. 경찰은 마침내 준호를 정식 체포하면서도 동시에 민수의 주변인 탐문과 금융기록, 이동 내역을 동시에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각 방향의 진실이 서로 맞물리며 두 명의 주요 용의자를 정점에 올려두고 나머지 미세한 단서, 포장자의 구입처, 예술계 커뮤니티 대화 기록, CCTV 사각지대 확보 등까지 속속들이 확인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의 아파트 미관, 미술재료상 영수증, 그리고 5번 2호와 6개묘 사이를 오가는 소음이나 특이동선 등에 대한 입주민 진술도 재차 수집됐다. 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 관계자 범죄가 아닐 수도 있는 더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적 사회적 동기였다. 이처럼 경찰은 용의자의 단서가 겹치면서도 서로를 견제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마지막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망을 칼날처럼 좁혀가고 있었다. 사건의 본질은 이제 단순한 연인의 집착을 벗어나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인간 내면과 병적인 예술적 집착의 영역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결정적 물증과 치명적 사진. 진실로 향하는 마지막 문. 경찰은 전방위적 강도와 전문성을 총동원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 실체는 예상 이상으로 고차원적이고 교란적이었다. 하지만 세 번째 소포가 가족 앞으로 도착하면서 소포 외부 포장지에서 검출된 결정적 단서들이 사건의 맥을 잡아주기 시작했다. 이번 소포에는 새로이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한준호의 DNA와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이미 그의 출입기록, 아파트 단지 내 CCTV,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사건 당일 서울에 머문 사실이 입증된 상황이었다. 게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소포와 동일하게 포장된 봉투, 오로지 현관 앞에만 찍힌 배송 사진, 그리고 내부에 곰팡이와 냉동 냄새가 뒤섞인 흔적까지 모두 과학적으로 재확인되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드디어 범행의 모든 퍼즐이 짜맞춰졌다는 공감대가 퍼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결정타가 된 것은 바로 위층 이웃 김민수가 경찰에 제출한 현장 사진이다. 그 사진은 저녁 어스름 피해자 아파트 현관 인근 복도에서 모자를 쓴 남자가 주변을 맴도는 순간을 비교적 선명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사진의 데이터 메타 정보, 촬영 일시, 기종, GPS까지 일치했고 남자의 옷차림과 체형, 들고 있는 백팩, 걷는 자세 등은 모두 한준호와 일치하는 듯 보였다. 수사팀은 즉각 준호를 용의자로 지목, 신속한 신병 확보와 신문을 진행했다. 한준호는 체포 후 초기 진술에서 극심한 반발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엔 정말 출장을 다녀온 것일 뿐입니다. 그런 곳에 간 적도 그런 잔혹한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불완전했고 일부 동선에 명확한 빈틈도 있었다. 지문 및 DNA 증거, 김민수가 제출한 사진, 그리고 현장 주변 주민들의 애매한 목격 진술까지 더해지며 준호는 사실상 유죄를 입증할 만한 인물로 지목되었다. 그렇지만 프로파일러와 일부 형사들은 모든 증거가 너무 완벽하게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에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여러 물증들의 발견 위치와 시간, 소포의 포장과 전달 방식, 김민수의 우연한 사진 제공, 포장재 구매 흔적의 흐름, 동물성 실크와 조각 도구 관련 미세 흔적, 이 모든 것이 극도로 계획적이거나 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는 사건 당일 김민수가 촬영한 사진의 촬영 위치를 정밀 분석했다. 이미지의 그림자 각도, 복도 유리창 반사, 복도의 CCTV 사각지대 각도, 윗집, 아랫집, 창문 구조, 복도에서의 시야 범위를 모두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그 시간, 그 각도에서는 602호 김민수의 집에서는 사진이 찍힐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김민수의 모바일 기기에서 같은 시간대 원본 사진 파일뿐만 아니라 이미지 편집 가공 프로그램 사용 흔적이 발견되었다. 추가 조사 결과 김민수는 미술대학 조소가 출신으로 고도의 도구 활용 능력, 현장 주변 전국 미술재료상 기록 중 김민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사 중 김민수가 임대 계약을 이유로 최근 급히 방을 비우려 했던 정황, 모두가 가짜 증거 조작 및 실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마지막 결정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세 번째 소포의 봉투와 손목, 절단면, 내부 포장재에서 동일한 조각용 실톱과 미세 플라스틱 파우더 흔적을 감식했다는 점이었다. 이 도구와 재료는 경찰이 나중에 김민수의 6금 2호집을 압수수색할 때 실제로 그의 작업실에서 발견됐고 일부엔 피해자의 DNA 그리고 누군가의 미세한 혈흔까지 남아있었다. 수사팀은 이 순간 비로소 모든 의심을 김민수에게 집중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독특하고도 불온한 예술 작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고 그 집 자체가 범죄의 실험실이 되어 있었다. 한준호에게 쏠린 모든 의혹 역시 김민수가 고도의 조작과 프레임으로 우회 투영했던 증거였다는 전모가 드디어 드러났다. 중요한 결론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물증, 머리카락, DNA, 포장재, 공예 전용 칼 등 의심스러운 현장 사진과 그 촬영 각도, 조작 흔적 범죄자의 작업장, 아파트 6.2호, 압수수색 통한 실물 증거 확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경찰은 마침내 진정한 범인의 실체에 도달할 수 있었다. 뒤집어진 가설과 드러난 진실. 수사의 마지막 문턱에서 경찰이 한준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증거와 목격 사진까지 더해 유죄를 확정짓는 듯 보였던 순간 베테랑 형사 이우진 반장은 미묘한 위화감을 감지했다. 사건의 조각들이 맞물리듯 떨어지는 데 비해 그 과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너무 완벽한 연출성이 배어 있었다. 그는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의도적으로 누군가 움직였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었다. 첫 번째 단서는 김민수가 제공한 사진이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과 현장팀이 협업해 사진의 촬영 위치와 시간, 복도 조명의 반사 각도, 그리고 아파트 건물의 구조도를 다시 분석했다. 놀랍게도 김민수가 진술한 위치에서는 그 시간대에 해당 각도로 사진이 촬영될 수 없었다. 또한 사진의 원본 파일에는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의 메타데이터 일부, 그리고 흔적처럼 남은 합성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반장은 이 증거가 오히려 범인을 감추려는 가짜 실말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문과 DNA, 소포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등 분명 물리적으로 남은 흔적들도 세심하게 재검증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카락이 소포 겉면에 부착된 경위와 기저귀처럼 감싼 모직 실, 포장과 테이프 사이에서 발견된 미세 혈흔 등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없는 위치와 방식임을 밝혀냈다. 즉, 증거는 실제 범인이 아닌 특정 인물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장치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시 해석됐다. 이 흐름에서 담당 반장은 김민수의 진술과 행동 패턴에 더욱 주목했다. 그는 수사 초반 꾸준히 한준호를 강조하며 경찰의 이목을 그쪽으로 유도했고, 현장 사진을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등 협조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지닌 정보와 행동의 정밀도가 지나치게 높았다. 특히 미술 공예 계열 전공, 사회적 고립, 불규칙한 생활, 아파트 내 이질적 동선 등이 수사팀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경찰은 단서를 따라 김민수의 과거 행적과 작업실을 면밀히 조사했다. 미술대 조소과 중퇴, 해부예술, 신체탐구 등 특이한 테마의 작품 제작 전력, 수상한 냉동고와 각종 공예 도구 구입 내역, 최근 몇 달간 주변인과의 접촉이 차단된 생활 패턴. 이 모든 것이 그의 범행 준비를 암시했다. 결국 용미호를 압수수색하던 담당팀은 실마리를 쥐게 됐다. 방 하나에 설치된 미니 냉동고와 조각용 전동톱, 벽 곳곳에 남아있는 혈흔, 미완성 상태의 작품들과 짧은 메모지들, 희미하게 번진 혈흔이 묻은 앞치마와 장갑 등 모든 것은 작품이라는 명목으로 신체 훼손이 실제로 이루어진 현장을 보여주었다. 김민수는 처음에는 신문에도 강한 침묵과 자기 방어를 내세웠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그의 집에서 확보된 모든 물적 증거, 그리고 경찰이 재구성한 사진 조작 경로가 공개되자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녀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만들고 싶었어요. 이 사회는 진가를 몰라줘요.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그녀가 필요했을 뿐. 수사팀은 범행의 동기가 단순한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예술가적 집착과 자기과시에 가까운 왜곡된 심리임을 확인했다. 김민수는 기존의 모든 증거들을 교묘히 조작하여 한준호에게 뒤집어 씌웠고 경찰의 시선을 조직적으로 유도해온 것이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후 경찰은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결론을 내놓았다. 물리적 증거와 논리적 퍼즐에 매몰되지 않고 의심 가는 정황과 인간 심리의 섬세한 요소를 끝까지 추적해야만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 유지혜 사건은 한국 경찰 수사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극악한 증거 조작형 연쇄살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충격적 압수수색과 범인의 민낯, 탐욕과 광기의 결정적 폭로 경찰의 추적이 김민수라는 이름에 정확히 수렴하던 순간 마포구 아파트 유권 미호에서는 전례 없는 긴장감과 중압감이 감돌았다. 수사관들은 수색영장 발부와 함께 조직적으로 압수수색을 준비했고 김민수의 일상 공간 깊숙한 곳에서 끔찍한 진실과 직접 맞닥뜨리게 되었다. 압수수색팀은 현관을 지나자마자 어디선가 퍼지는 냉동고 냄새, 묘한 합성 세제의 향, 그리고 거실 곳곳에 남아있는 잔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점차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김민수는 수색 처음에는 덤덤한 태도를 유지하며 오히려 내 방을 이렇게 뒤지는 건 인권 침해다 라고 항의했으나 경찰은 이미 그의 평정심에 숨은 전율을 읽고 있었다.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작은 방 한편에 놓인 큼직한 산업용 냉동고였다. 경찰이 잠금 장치를 해제하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안쪽에는 흔적들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혈흔이 묻은 천조각, 신체 일부로 보이는 잔해들, 정교하게 포장된 일부 물품들, 지혜의 혈흔과 DNA가 혼입된 앞치마와 도구까지 흠잡을 곳 없는 살인과 은폐, 그리고 장기적 보관을 목적으로 한 흔적들이 냉동고 안에는 가득 차 있었다. 벽면에는 각종 공예 및 조각 도구가 걸려 있었다. 손잡이에 말라붙은 피, 특수 카빙톱과 미세 조각용 드릴, 그림자처럼 남은 절단 자국이 상상조차 불가능한 폭력성을 무심히 제시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거실에 마련된 작업 공간이었다.
흩어진 스케치, 시체의 해부도를 연상시키는 수십 장의 스케치북, 지혜의 복장 일부 및 유고물, 붉은 얼룩이 번진 가죽 앞치마 작품명처럼 세세한 필기와 블로킹되어 있는 메모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한쪽에는 조각도까지 전시하듯 배열되어 있었고 미완성의 입체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기형적 구조물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작품의 구조물 내부에서 미세 혈흔과 피멍이 든 휴지 등이 발견되었다. 소포 포장에 썼던 특수 테이프와 인쇄용 라벨, 포장지까지 정돈된 형태로 남아있어 보다 기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증명했다. 경찰은 신속히 국과수의 감식 및 체증을 의뢰했고 곧이어 압수물 일체에서 피해자의 DNA와 김민수 본인의 생체 정보, 지문, 혈흔, 머리카락 등과 복수 교차 확인되었다. 수색 도중 경찰은 컴퓨터와 디지털 장비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 최근 인터넷 검색 기록, 인체 절단, 저온 보관법, 경찰 수사 미궁 사례 등 사진가답게 다양한 편집, 소프트웨어 내 역추적 가능한 범행 전 과정 사진, 실제 소포 포장 이전 연습 과정, 가면 및 의상 준비 사진 등 모든 자료는 범행의 전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음을 증명했다. 앞권은 김민수의 일기장이었다. 그 안에는 내 예술의 영감은 변태적 세상 밖에서 누군가에게 영원한 기억으로 남고 싶었다. 지혜는 내 완성작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이상 심리와 집착, 그리고 천천히 망가져가는 자아에 대한 독백이 난필로 남아있었다. 이 모든 물증 앞에 김민수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체포가 확정되자 그는 드디어 조용했던 입을 열고 경찰의 신문에 담담히 답하기 시작했다. 제 예술은 영원합니다. 그 아이가 다른 세계에 남길 원했습니다. 모든 건 나만의 방법입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고도의 두뇌와 남다른 집착,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선을 넘어버린 순간이었다. 이날 20시간 가까운 압수수색과 조사 끝에 유지혜 잔존 신체, 일부 살인 및 은폐에 사용된 모든 도구와 행위 계획을 증명하는 기록물 법의학적, 디지털적, 심리적 증거의 삼박자, 김민수의 예술적 광기와 실체적 진실은 만천에 드러났다. 수사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병적 집착과 예술의 본질, 인간 군상에 대한 두려움과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어두운 시면을 끄집어낸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의 한 장으로 기억된다. 종결, 정의의 실현과 사회에 남은 깊은 울림, 김민수의 체포와 압수수색을 통해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수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의의 실현이 단순히 법정 판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유가족, 경찰,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했던 슬픔과 충격, 성찰의 무게는 너무나 컸다. 김민수는 짧은 조사 후 구속 기소되었으며 서울지법에서 비공개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먼저 사건의 본질을 깊이 짚었다. 피고인은 극도로 왜곡된 예술적 집착과 병리적 심리 상태에서 어린 교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가족과 경찰에 치명적 심리 피해를 가했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닌 사회 전체에 미칠 파장과 정신적 충격이 지대한 중범죄다. 공판 과정에서 밝힌 자료와 증거들은 이미 세간의 충격을 선사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김민수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와 자백 압수한 일기장과 작업 노트, 실체적 증거, 작업 공간, 냉동고, 포장재, 디지털 필체 자료 등 모두가 객관적 진실로 확인됐다. 김민수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담담하게 시인하며 오히려 자신의 예술적 시도를 주장하려 했다. 나는 인생에서 단 한 번 영원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 지혜는 내 예술의 일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제 범행은 사회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에게는 절박한 창작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기괴한 자기 합리화와 증오 섞인 집착은 유가족과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인은 사회적 규범과 인간성마저 거부하고 공포와 고통, 그리고 광기를 주변에 전이시켰다. 그 죄질은 극히 무겁고 죄상은 용서받을 수 없다. 최종 판결은 사형. 김민수는 살인, 사체 훼손 및 은닉, 수사 방해 및 증거 위조 등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 재판 소식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전국에 퍼졌고 한국 사회 곳곳에서 예술을 빙자한 범죄의 경계, 과학 수사와 프로파일링, 심리학의 융합 필요성, 심리치료 및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등 여러 논의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료, 지역사회 보호, 경계 강화, 교사 및 청년 1인 가구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대책이 일시적으로 이어졌다. 경찰 또한 이번 사건을 현대 한국 범죄사에서 유례없는 증거 조작, 예술적 왜곡, 심리전의 힘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기록하며 수사기법 발전 및 현장 책임성 강화, 디지털 포렌식과 심층 심리분석 결합 운영, 범죄 피해자 보호체계 재검토에 있어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인을 붙잡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 정의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과 법의 한계, 예술의 경계와 책임이라는 오래된 화두를 새롭게 던졌다. 수사팀과 경찰관 다수는 이후 인터뷰에서 증거, 심리, 인간성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미필적 의심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아무리 냉철해도 인간의 어둠을 완전히 읽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성찰도 남았다. 비극적으로 짧은 생을 산 유지혜는 이제 기억 속에서만 남지만 그녀의 이름은 약자와 피해자가 함부로 조롱받는 사회를 경계하라는 슬픈 화두로 오래도록 한국 시민사회에 남게 되었다.